경고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6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전쟁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키이우에 거의 1000년 동안 서 있던 대성당을 파괴했다. 이 수도원은 몽골 침략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견뎌냈지만 이제 푸틴이 그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푸틴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계속 공격하면 대응이 우크라이나 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푸틴에게 수개월간 경고해왔다. 그 대응은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성당이 불탄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러시아도 우리가 힘든 겨울을 보냈다는 걸 알고 그들 역시 쉽지 않은 겨울을 겪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본 것 중 가장 큰 공습 중 하나를 단행했다. 크렘린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가 불타기 시작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드론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이번 전쟁 내내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자국의 방공망이 실제로 얼마나 약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푸틴의 최악의 오판이 어떻게 그에게 되돌아와 그를 곤경에 빠뜨려 넣는지 말이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자. 6월 15일 밤 이다. 그날 밤은 우크라이나가 겪은 가장 공포스러운 밤 중 하나였다. 그날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600대가 넘는 드론과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5명 이상이 다쳤다. 하지만 이 공격을 그렇게 이례적으로 만든 건 단순한 사망자 수가 아니었다. 러시아가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던 대상을 겨냥했다는 사실이 특별했다. 그 공격 도중 어느 시점에 러시아 드론이 키이우의 프레티스크 프레크레슬라브라 수도원에 도달했다. 그 수도원 안에는 대성당이 있는데 이 건물은 11세기부터 거의 1000년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푸틴은 이 건물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곳은 전체 정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다. 이곳에는 순례자들이 수세기 동안 찾아온 성소와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얼마나 신성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있잖아, 공격 이후 수도원이 불타고 있을 때 안에 있던 신부들은 실제로 이 건물 안에 있던 십자가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번 봐봐. 지금 내 뒤에 신부님이 십자가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신데 이 건물은 거의 1000년이 된 곳이고 러시아 미사일을 맞았다. 내 뒤 경찰관이 미사일과 드론을 감시 중이다. 이들도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영상을 찍을 줄 몰랐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새벽 4시다. 지금 내 뒤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의 불길을 잡으려고 소방관들이 사방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광경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이 소방관들은 이 건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신부들도 유물과 신성한 것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1000개가 넘는 총알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러시아가 문명세계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땅이나 영토와는 무관합니다. 지금도 위험하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가짜가 아닙니다. 모스크바가 신앙을 말할 때 실제로는 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푸틴의 성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피해는 러시아 공격 이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즉각 반응이 있었고 서방 지도자들은 몇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지지와 함께 규탄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공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러시아를 지지하던 일부 인사들조차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하려던 일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크렘린의 온라인 지지자들은 마침내 변명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건 러시아 드론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실수로 발사한 미국산 미사일이 대성당에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설명의 문제는 조사관들이 실제로 대성당을 공격한 물체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뭔지 아세요?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것은 러시아의 게란2 드론의 일부였습니다. 게란이는 러시아의 알부아 지역에서 제조되는 드론으로 이곳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일련번호, 부품, 모든 것이 러시아 드론과 일치하며 미국 미사일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변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의 영상인데 여기서 그는 왜 러시아, 특히 정부 관리들을 신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인은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와 맺은 모든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대성당에 관한 좋은 소식은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정확히 살펴보죠. 지금은 2022년이 아니라 2026년. 임을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의 공격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반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반격은 러시아가 방어할 준비가 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모스크바 시장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모스크바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까진 모스크바에 도달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당시 공격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올해 최대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간접적으로 이번 공격이 모스크바 역사상 가장 큰 공격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목표를 노렸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유튜브가 이런 영상을 뉴스로 다뤄도 종종 제한을 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는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무엇을 타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독재자에게는 굴욕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최대이자 러시아 손꼽히는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의 가장 엄격히 보호된 영공을 뚫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전에도 언급했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두려워해 모스크바에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가 여러 곳을 공격해 일부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 전역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개월 전보다 그 다층 방공망에 더 많은 허점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호되는 영공 중 하나라는 주장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곧 보시겠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정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이곳은 매년 약 1,300만 톤의 석유를 정제하며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약 40%를 공급합니다. 게다가 이 정유소는 크렘린에서 불과 15km, 즉 10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틴이 아마도 숨어 있을 곳이지만 그는 그걸 비밀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 휘발유의 40%, 디젤의 50%를 공급하며 전체적으로 러시아 수도와 인근 지역의 휘발유 수요의 약 70%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3대 중 한 대는 이 정유소에서 생산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역청은 모스크바 도로 2곳 중 한 곳의 건설이나 보수에 사용됩니다. 역청은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끈적끈적하고 붉은색을 띠는 접착제 같은 물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막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 이 정유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공격한 이유이고 실제로 러시아인들도 이런 정유소가 멈추는 것에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격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니며 목표물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구에서 가장 잘 보호된 영공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한 모스크바 주민이 자신의 건물 바로 위에서 드론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는 푸틴이 아마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아마 푸틴은 러시아인들조차 이 장면을 보지 못하길 바랐을 겁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그리고 그 규모는 컸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영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직접적인 타격인데 이번에는 정유시설 자체에 명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시설 중 하나죠. 한번 보시죠. 이건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공격 이후의 모습을 촬영한 적은 있지만 보통 모스크바 밖의 도시들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러시아인들과 전 세계에 러시아가 이제는 자기 수도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것은 전투 피해 평가에 있어서 훌륭한 정보 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어디를 타격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러시아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인들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있고 위반하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러시아인들은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걸 알지만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직후 젤레네수스키가 직접 이번 공격의 이유와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성명을 읽기 전에 방금 보신 영상 같은 장면들이 유튜브가 저희 영상을 수익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뉴스를 다루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뉴스 채널이 운영되어야 하는 방식이지만 가끔 실수도 발생합니다. 저희의 정직한 전쟁 보도를 지원하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나 basic인사이더.com 방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멤버분들께 모든 영상 확장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멤버가 되시면 더 많은 뉴스와 독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젤렌스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스크바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능력의 범위를 실감했습니다. 약 500km, 대략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유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는 이러한 압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영상이 다루는 주제, 즉 이 공격이 왜 일어났는지 푸틴의 행동 때문이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젤렌스키가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공격과 반드시 끝내야 할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제 여기서 잠시 두 공격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절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우크라이나 총리의 성명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천년된 동방 기독교의 요람이 아니라 모스크바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경제적 기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사흘 만에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점점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나라와 군대가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규율을 지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정유소와 러시아 군수 보급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푸틴이 똑똑하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 전략이 결국 러시아의 양면으로 해가 되고 있음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를 양쪽에서 압박하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할수록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침공에 맞서 더욱 단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군수 보급사를 타격하면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 역시 직접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러시아의 주유소들은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고 러시아의 공급망도 압박을 받아 전선의 병사들이 예전처럼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양쪽 전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두 연료 부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운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곳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보유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5월 한 달 동안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16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만 러시아 상위 10개 정유시설 중 8곳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석유 저장고와 기타 석유 관련 인프라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수행한 총 공격 횟수는
약 30회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매일 한 번씩 공격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이 작전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석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들은 먼저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고 이제는 항공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 공급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산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 석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트는 연도별 생산량을 보여주며 각 해의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생산량은 수요에 따라 정상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맨 아래에 있는 초록색 선을 보세요. 그게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16년 만에 정제한 석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선의 하락세가 매달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작전으로 러시아 석유 공장과 정유 시설이 폐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1화로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결국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모스크바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직접 말하는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저게 뭐죠? 저게 뭐예요? 환불만 가능한가요? 결국 헛소리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65리터 탱크를 채워야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68km 남았어요. 만땅을 채워야 해요. 만땅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결제할 수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휘발유가 제한되어 있나요? 네, 최대 20리터입니다. 20리터. 그럼 65리터를 채워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이런 날이 오다니 말 그대로네요. 타트네프트에서는 차량당 휘발유를 20리터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디젤은 40리터, 휘발유 차량은 20리터, 트럭은 200리터 한도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상황은 6월 12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끝날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루콜, 바시네프트,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 주유소들은 괜찮아요.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무언가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특히 그게 휘발유일 때는 더 그렇죠. 휘발유 자원이 있는 나라에 살지만 휘발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이건 일종의 악몽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주유소로 가려는 차들이 1km나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40분 정도 서 있었어요. 끔찍하네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선 전체가 주유소를 위한 줄이에요. 이로 인해 크렘린의 공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국가 언론의 소식이 뉴스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방금 일어났는데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러시아 신문들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러시아 정유소에서 예정에 없던 수리 보고가 나오면서 석유 업계의 주가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 예정에 없던 수리라는 말은 러시아 석유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암호 같은 말입니다. 어제 모스크바의 한 정유소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스코브스키 콤소몰레츠는 그 특정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스코브스키 콤소몰레츠는 6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모스크바 지역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심각한 공격을 받아 아파트 단지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지붕이 불탔다고 보도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처음으로 첨단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적군은 어려운 기상 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드론은 비가 오는 가운데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연방 예산에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 위기로 인해 5월에 석유와 가스 수입이 급증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강한 루블과 석유 할인 그리고 물류 취약성으로 인해 빠르게 상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5달 동안 석유 부문의 수입은 여전히 30% 감소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정학과 전쟁을 다루다 보니 자주 그러지 못하지만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과 이틀 전에 공격했던 그 대성당. 자, 뭔지 아세요? 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신부님들도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로 영상도 있습니다. 네, 라브라에서 정이 울리고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뜻이죠. 키이우 시처럼요. 저는 어떤 러시아인도 이 거대한 도시를 파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침이 오면 도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아르트 아즈날 건물의 불이 막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기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러시아 오레시니크 미사일입니다. 푸틴이 자주 언급했지만 전장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 정보에 따르면 이 미사일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이 이야기는 멤버 전용으로 다룹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서 오늘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채널을 지원하고 저희가 계속 보도할 수 있게 됩니다. 멤버 전용 특별 영상도 시청 가능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공개되는 영상 확장판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서 멤버가 되세요.